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안녕 문현준 님이 어둠이 걷히면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열리네요. 세상의 근심도 맑게 거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라는 아침 인사 보내주셨고요. 박복현 님은 어제 우리나라 큰 정치인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삶은 자연의 섭리니까 어찌하오리까 라고 보내주셨고 그러니까요.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정말로 크게 헌신했던 분인데요. 이렇게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도 이해찬 의원님 한평생 민주화 위에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영면하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됐던 일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렇게 오래 끌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걸 청문회를 보고서야 알았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기됐던 의혹은 중했고 해명은 무력했습니다. 사실은 청문회 전에도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여지껏 끌었을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운 후보자 본인의 뜻이 완강했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까지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런 점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다면 국민 여론보다는 후보자의 관계에 더 집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고 그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재필님은 앞으로 민정수석의 철저한 검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서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JB도 이 자리에서 물은 적이 있죠. 통합 인사의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는데요. 수식어가 빠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청와대 얘기에서.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정의로운 통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어느 순간에 빠졌고 통합만 강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지분을 나눈다든지 그런 논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과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50여일이 걸렸다면서 2달 이내에 합당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일정표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조국혁신당 의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는 보존되어야 하고 나아가 확대돼야 한다. 이 말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해석을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이제 합당을 하면 합당 세부 조율에 들어갈 거고 그런 차원에서 기선 잡기용으로 저렇게 세게 치고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이겠죠. 근데 어디서 충돌합니까? 합당을 빨리 해야 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거는 뭐 2달 이내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이건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밀고 당기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시간적 여유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해석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의 합당론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흡수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서 파생되는 2차 규정도 있는데 아쉬운 건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뜻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또 3차 규정도 가능한데 어차피 시간도 촉박하니까 보따리 하나 싸들고 그냥 들어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게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나니까 새삼 궁금해지는 게 생깁니다. 민주당은 합당이 절실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해야 하니까 하는 걸까요? 뭘까요? 뭘까요? 저는 물음표만 찍겠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월세로 들어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호적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걸까요? 신원서파님, 결국은 당원 투표로 당원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일산 올매님은 합당하고 물음표 4개를 찍어주셨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물음표 3개를 찍어주셨어요. 오늘은 계속 물음표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순철님들도 그렇고, 네, 그 대답을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데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조국혁신당은 26일 오늘이죠. 당무위를 열어서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금 논의가 늦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소식에 애도 기간을 정했고요.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는 애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논의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오히려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끓는 논란을 한편으로는 시키는 차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내 온도는 잠시 3부 인터뷰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방위로 여기저기 개입했다는 사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밝혀지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떤 인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나게 됐을까? 이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그 경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준수 씨 기억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기억나죠. 주가 조작의 주가 조작범 가운데 한 명. 이준수 씨 소개로 2013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수사 당국에서 포렌식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2013년 3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준수 씨가 김건희 씨에게 너도 꼭 한번 와서 봐라. 난 다른 것 하고 싶은데 헛 XX 하지 말고 주식이나 하래.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야.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가 어디야 거기가 예약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준수 씨가 일광사 역삼동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전성배 씨 그 진술도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가 본인 운이나 인생에 대해 궁금해서 이준수 씨 소개로 찾아왔고 2013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데려와서 함께 만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김건희 씨가 그해, 그러니까 2013년 12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코바나 콘텐츠 고문직함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줬다고 하고요. 2015년 7월 무렵에는 신규 채용할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전성배 씨에게 보내면서 문제없네요. 이렇게 의견을 구했고 전 씨가 문제없네. 지난번보다 좋다. 채용해도 되겠다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냐? 관상 봐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하는 이유는요? 아니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또 세간에 알려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좀 따라붙게 되는 거죠. 인수위 시절에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뭐 화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반발을 했다 이런 소식은 그 전에도 좀 전에 나왔죠. 나왔었는데 그게 또 거듭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 개통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수 씨에서 김건희 씨를 거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까지 가서 다다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주된 동기는 뭐였느냐? 관상, 운세 이런 문제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인수님 본인의 앞날은 못 봤나 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담쟁이 넝쿨님, 높은 사람들 상대했으니 형량도 높겠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옥황상제님, 자고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주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참고로 내일 모레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짱구님은 근데 관상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그 관상의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알 길이 없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벤스 미국 부통령이 쿠팡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은 50분간 진행됐는데 벤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김민석 총리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었는데 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보고가 지연된 점, 또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쿠팡 투자 회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허위라는 걸 자신의 발언록 전문 그리고 보도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하며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데요. 쿠팡발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24일부터 쿠팡 홈페이지 브라우저 탭 제목에 영문으로 쿠팡 글로벌 커머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미국 테크 기업이라는 문구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일시적인 오류였고 즉시 수정이 됐다고 해명을 했고 문제의 문구는 사라지긴 했다고 합니다. 짚을 점은요? 자, 두 가지인데 실수라고 해도 저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 입력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입력한 게 잘못 띄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저 문구를 왜 입력했는데요? 어떤 용도로 입력했는데요?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법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해석하면 맞는 거죠? 그럼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금님교의 캔디님이 벤스한테 잃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일렀다 말랐다 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로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팡이. 그리고 이제 몇몇 미국 의원들도 쿠팡 문제를 미국에서 거론을 했잖아요. 설령 이르지 않았어라도 벤스 부통령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뉴스에서는 안 나오는데 또한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 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김창면님 이리저리 쿠팡이 로비를 잘했나 보네요. 신뢰는 없고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광주지방검찰청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가족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것이고 그 액수가 수백억 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USB처럼 생긴 물리적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 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에 접근하고 처분할 수 있는 보안키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추정이 두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누군가 전자지갑을 연결해 둔 채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 둘째, 압수물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의도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고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기사를 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라진 게 지금 지난해 12월이라면서요. 사라진 게 12월이 아니라 그때 사라진 알았다는 게 거죠? 확인한 게 12월이고 그로부터 6개월 전쯤에 사라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곤 하는데 사라진 게 돈이 얼마나 되나 따져보면 400억에서 700원대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짚을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부 직원이 빼돌린 것이라면 차라리 입을 10개 정도 모아서 해명할 수라도 있겠습니다. 근데 피싱 당한 거라면 입을 100개 모아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검찰은 피싱을 잡는 곳이지 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보다 이건 더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검찰이 분실 사실을 확인한 게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에 따르면 정확히 언제 분실됐는지도 파악이 안 됐고 다만 추정으로 한 6월쯤에 이게 이제 사라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 사건도 분실 사실을 한참 뒤에 확인했으니까요.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검찰 조직에 구멍이 뻥 뚫렸다라는 겁니다. 그 구멍으로 띠지도 새나갔고 비트코인도 새나갔고 기강도 새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23님이 고양이가 검찰인가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 물프레님, 띠지도 잃어버리고 비트코인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그 이유도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촌철 올려주셨고요. 만약에 검찰이 피싱 당한 거라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네? 또 그러면서 쿠팡 수사는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경찰이 먼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인지 알려줬는데 감찰이나 수사도 막 6개월 후에 알려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그러니까요. 린주님, 사라졌다는 표현은 연기에나 적당한 표현이고요. 비트코인은 관리부실로 도둑 맞았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촌철 올려주셨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독도님, 사라진 건지 사라지게 한 건지 점점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영하 10도 밑을 계속 오가면서 맹추위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TBS 뉴스 N스타가 22일 방송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자가 한국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보여주겠다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명물 한강라면이 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여를 기록을 했던 날입니다. 기자는 롱패딩 차림이긴 했지만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젓가락으로 라면을 들어 올린 채 동작 멈춤을 했습니다. 딱 이래놓고 그러니까 어는데 얼마나 걸리나 잰 겁니다. 그 결과 2시간 만에 젓가락과 라면이 얼어붙었고 기자가 손을 떼도 젓가락과 라면발은 조형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기자는 얼어붙은 라면을 씹어 먹으면서 얼어붙은 라면은 가루맛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리포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기자의 감투정신은 알겠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좀 걱정이 되더라. 손에 동상이 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라면 얼음을 씹어 먹은 이빨은 성했는지도 좀 걱정이 되더라. 되게 딱딱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갈수록 기자짓 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상무 광명님이 기자가 고생이 많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또 많은 분들은 일본 북해도가 더 춥지 않습니까? 일본이 엄청 지금 춥대요. 그래서 일본만 추운지 한국도 추운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날아왔대요. 네. 네, 아라바짜나님이 손은 안 얼었나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젓가락에서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동상 안 걸렸나요? 반면에 직업정신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추억의 이름이죠. 박대기 기자가 생각나네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눈 쌓였던 그 기자 기억하시죠? KBS 기자? 눈사람. 네. 네. 아무튼 오늘도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옷차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3 내란 관련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랑 수사 관련 청탁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관하는 재판부인데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인데 어떤 얼굴로 등장할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이제 재판 시작이니까 시작이죠. 이제 일단 뒤로 물려놓고 이번 주 이제 중요한 건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그렇죠.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28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여기에 좀 시선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당연히 궁금하고 또 그것만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형량 아니겠습니까?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지금 특검이 구형한 형량이 일단 구형 형량은 15년이었던 거예요. 자, 재판부가 형량을 어떻게 판단해서 선고를 할지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수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좀 시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